자,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요, 그림으로 보기 쉽게 하면 요거 칼라로 흑백으로 보면 이겁니다. 자, 비가 와요. 강우. 강우가 오면은 통기대라는 것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있는 물들은 식물이 흡수를 합니다. 사용을 하고, 포화대로 가가지고 이동하는 게 지하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다로 유출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거죠. 불포화층이 있고 포화층이 있습니다. 포화층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 구간을 지하수라고 해요. 자,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해양입니다, 여러분. 자, 비가 와서 강물이 됐다가 호소가 됐다가 지하수로도 갔다가 이제는 해양으로 최종적으로 가게 됩니다.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의 저장소입니다. 육상의 모든 담수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 그죠? 지구상에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바다가. 해수는 용해된 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 염들은 토양과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생성된 것으로 강물에 의해 용해되고 운반, 유입된 것이다.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35,000 ppm입니다. 음용수의 최고보다 70배 해당된다고 써있네요. 자, 35,000 ppm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일단 ppm이라는 게 밀리그램 퍼 리터입니다. 즉, 35,000 밀리그램의 소금이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소금이 물 1리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다시 쓰면은 35g이 1리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 다시 쓰면은 킬로그램으로 하면 0.35 킬로그램이 물 1리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이 정도의 양이 소금물이 물에 들어가 있으면 바닷물과 좀 같은 염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음용수는 이거의 70분의 1로 우리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자, 해수는 여러 종류의, 잠깐만, 다시 전에. 자, 이렇게 여러분 35g이 있어요. 35g 여기 물에 들어가 있죠. 근데 바닷물은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왜 안 써지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존재해요. 즉 뭐냐면은 이 35g을 구성하는 일정의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NaCl이라는 것도 있고요. K, 칼륨도 있고요. 칼슘도 있고요. 마그네슘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이 일정 성분으로 존재를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일정 성분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다. 담수, 하천, 호수 이런 곳은 이렇지 않아요. 바닷물만 이렇습니다. 자, 해수에는 여러 종류의 물질이 용해되어 있으나 몇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 극히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해수는 염분 농도가 높아 직접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담수 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바닷물로부터 담수를 분리하는 거. 이거 해수 담수화 기술이죠? 우리나라 뭐 예전에 보면 두산중공업이 전 세계 기술력 1위 막 이렇게 광고를 했던 이 기술입니다.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삭제. 아주 간단하게 해수담수 어떻게 다 볼래요? 이온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온 교환. 자,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칠게요. 여러분 그냥 NaCl 바닷물이잖아요. 요거 물 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존재합니다. 자, 요거를 이 물을 이렇게 물이 있어요. 얘를 Na하고 Cl, 나트륨하고 클로라이드, 소듐하고 클로라이드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담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온들을 시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이온을 제거해 줄게요. 음이온을 제거해 줄게요. 물론 동시에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온 교환 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소 이온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양이온 교환 수지입니다. 자, 이 H 뭐예요, 여러분? H가 물속에 가면 H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뭔가 느낌 왔죠, 여러분? 요 플러스랑 서로 교환해 줄 것 같은 요 느낌. 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H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NA가 붙는 거죠. 그죠? 서로 교환이 돼 버렸네요. 치환이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치환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은 CL은 그냥 여기 CL 마이너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샥 들어가면 물 속에 남아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 NA는 달라붙었으니까 없어졌어요. 무랑 H랑 H가 남아있을 거고요. 그죠? 또 CL이 남아있겠죠.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요 두 개가 남아있겠죠? 자, 요거 두 개만은 뭡니까, 여러분? 염산이에요, 염산. 이렇게 한 번만 거르고 양이온 교환 수지거든요. 이게 양이온만 거른 다음에 마시면 안 됩니다. 염산 마시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이온, CL, 염소이온, 클로라이드 이온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이온을 제거합니다. 음이온 교환 수지를 넣는 거죠. 자, 그럼 또 이렇게 교환 수지가 있어요. 여기에 저기 뭐야 OH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건요, 여러분 OH나 H나 이런 애들은 물속에 나와도 큰 해가 없는 애들이 있죠. 유해하지 않은 물질. 걔네들을 붙여 놓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치환될 수 있는 서로의 이온 교환 에너지도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해한 애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들어와요. OH가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OH 마이너스니까 요 마이너스가 여기 붙습니다. 똑같은 걸로. 그럼 여기 CL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H는 그대로 여기 H 존재할 거예요. H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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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여기 결국 나오는 거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그죠? H2O죠. 이런 식으로 이걸 아주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식한 거예요. 이렇게 해수 담수, 짠물을 담수로 바꿉니다. 이온 교환을 통해서.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 왜 이런 데는 안 써지? A, B, C, D, 뚜두두두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온 교환에서 대해서 제가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빙하. 빙하는 물이 존재하는 생타에서 빙하 물이 존재하는 뭘까요? 제가 잠시 체크해 볼게요. 제가 못하고 있는데 상태에서 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고체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표수를 구성하는 수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담수를 저장하고 있다. 그죠? 알고 있죠, 여러분? 수자원 중에서 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 빙하입니다. 빙하는 겨울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이면서 압축되어 생긴 두꺼운 얼음 덩어리다. 지표면은 약 10%를 덮고 있으며 이 중 남극 대륙이 85%, 그린란드가 11%, 기타 4%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이 빙하가 전부 녹는다면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그럼 60m가 높아졌대요. 지금도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수면의 높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 녹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 주요 도시는 거의 침수되고 100에서 200만 년 전에는 빙하기 지구 표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으며 18,000년 전에도 지구 표면의 30% 이상이 얼음으로 덮여져 있었다. 지금은 10%예요. 지금도 벌써 20% 이상이 녹았습니다.
그죠? 또 이거 다 녹으면은 엄청난 재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를 뭐 0.5도, 1도, 뭐 1.5도 이렇게 낮추자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 활동들을 하고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삶과 직결하기 때문에 빙하는 생성과 소멸 과정을 거치면서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빙하기는 육지의 빙상이 확장되는 시기를 말하며 마지막 빙하기는 1만 년 전에 종료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많은 과학자들은 빙하기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고 현재는 빙기와 다음 빙기를 사이인 간빙기라고 부른다. 이거 일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북극곰이 여러분 이거 항상 하면 우리 뭐 얘기합니까? 그린피스나 이런 데서 북극곰. 자, 북극곰들이 얼음이 없으니까 이 얼음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먹이 활동도 못 하고요. 뭔가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죠. 그럼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얘기 먹이 활동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사슴도 잡아먹고요. 북극곰끼리도 잡아먹고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수자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어요. 그럼 수자원을 간단히 얘기했으니까 이런 수자원이 오염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수질 오염입니다. 수질 오염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공학적으로 오염된 걸 처리하고 하는 이런 걸 배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수질 오염이란 자연 수역의 물이 인간의 생활 및 산업 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하수 폐수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변함으로써 뭔가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자정작용을 상실하는 것. 즉, 자정작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정작용 내에서는 수생태계에서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생물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들이 다 전환이 돼가지고 다른 물질로 전환이 돼가지고 사용되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넘어선 거죠. 그러면 정화가 안 되고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될 겁니다. 즉 하천, 호소, 연안 해역 등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수질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물의 이온 가치가 떨어지고 생활, 산업활동에 피해를 주며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수질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질을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수질 워터 퀄리티예요. 워터 퀄리티는 물의 양분의 수질 오염 물질의 양이다. 자, 이거 많이 봤네. 농도는 소금물의 농도는 물분의 소금의 양. 그죠? 똑같죠? 용매분의 용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수질 오염 물질의 양. 뭔지 모르지만 전체 오염 물질의 양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수질의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물의 자정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나 보면은, 뭐 가정해 볼게요. 물의 흐름 방향이 직진이에요. 다른 데로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됐습니다. 오염물질이 여기 배출이 딱 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산소가 없으면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됐다고 생각을 해요. 용존산소, 이게 용존산소예요. 자, 산소가 이렇게 있다가 오염물질이 탁 배출이 되니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를 했죠. 산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포키 계수와 탈산소 계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대기 중에서 녹아 들어오는 정도의 힘이 있거든요. 대기 중에도 산소가 있잖아요. 이게 물속에 자동으로 용해가 돼요. 그게 제포키 계수입니다. 탈산소 계수라는 거는 뭐냐면 산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염물질이 있으면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먹으면서 이거 제거해야지 하면서 오염물질 때문에 미생물들이 산소를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돼요.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산소가 점점점 고갈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존산소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랑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뭐냐면 이거는 용존산소 DO라고 부르고 이건 BOD라고 불러요. 바이올로지컬 옥시즌 디맨드라고 부르는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있는데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은 미생물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점점점 개체수가 증가할 테니까 이 산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겠죠.
점점 호흡을 많이 해서 소비가 돼요. 그러다가 오염물질이 점점 없어졌겠네요. 많이 없어졌으니까 얘는 생물들도 활발성이 떨어지겠죠. 생육작용이 떨어지면서 산소를 덜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소비되는 것보다 이제 다시 회복되는 양이 많아서 이런 곡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용존산소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요거를 보고 청정구역, 분해구역, 부패구역, 회복구역, 청정구역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게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는 아주 가정이 물의 흐름이 직진으로 가는 거, 오염물질이 어느 시점에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런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게 1차 반응이라는 가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는 크게 그런 것까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생물 농축이에요. 자, 수질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물질이 여기 보면 제목부터가 생물 농축 농도가 100만 배까지도 증가한다. 맨 위에 있는 거 여기 인간일 텐데 여러분 인간일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여러분 직접 피해 수질 오염이 있습니다. 수질 오염 과정에서 어떤 독극물이 나와가지고 인간에게 빵 하고 직접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나요? 물론 공장에서 인근 공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뭐 유독 그 폐기물 차가 전복해서 그 폐기물이 강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좀 돌발적인 일 말고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천천히 만성적으로 이거는 급성이라고 볼게요. 만성적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왜냐하면 오염물질이 생물체에 들어오면 여러분 밸런스를 맞춥니다. 배출, 축적. 배출하고 축적하는 거를 밸런스를 맞춰요.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문제가 되는 게 생물 농축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은 같은 경우 뭡니까 여러분? 미나마타병. 그리고 또 뭐 있죠 유명한 거? 카드뮴. 카드뮴 같은 거 뭡니까? 이따이병. 이따이병.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체내 평형 농도라고 할게요. 체내 평형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계속 장기간으로 유지되면서 생물 농축이 되는 겁니다. 평형 농도라는 것은 배출되고 축적되는 이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까지 즉 100만 배까지도 먹이사슬 관계에서 보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생활환경 기준 우리가 호소를 봤을 때 수질오염 보면은 생활환경을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이런 수치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pH는 우리의 물의 강도, COD는 화학적 상소 요구량, SS는 부유물질, DO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양, TP는 총인입니다. 물속에 있는 인화물, 얘는 물속에 있는 질소, 얘는 클로로필A는 엽록소양이거든요. 즉 녹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장균. 자,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물에 좋고 나쁨을 우리가 수치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서는 산천어부터 멸모고 버들치 이런 애들이 1등급에서 사는 그 생물들이고요. 어류들 좋음에서 보통 그리고 보통 약간 나쁨에서 나쁨 이렇게 사는 애들이 있어요. 잉어, 붕어는 여러분 나쁜 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이 수질이 조금 안 좋아도 잘 살고 있어요. 메기 이런 애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녹조에 대해서 할 거고요. 오늘은 수자원과 수질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자, 한 번씩 쭉 복습을 해주시고 여러분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녹조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